주인공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간지를 보는 파트가 있고, 불면을 보는 파트가 있고, 파킨슨 보는 파트가 있고, 뇌졸중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치매를 보는 인지신경학을 세부 전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그냥 무난한 주제입니다. 전반적인 치매가 어떤 건지 그걸 너무 딱딱하지 않게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노트북이라는 영화인데요. 먼저 이제 치매 관련된 주제를 다룬 영화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치매가 어떤 건지 세부적인 부분으로 강의를 이어갈 건데요.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이게 2004년도 21년 전에 개봉을 했죠. 원래 소설 1990년대 말에 나온 소설인데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제 이게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고 이제 사귀는데 이제 둘이 이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해서 이제 나이가 이제 드는데 여자 주인공이 치매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를 하는데 남편이 거기에 따라서 입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의 추억들을 메모해 놓은 것들을 부인에게 읽어주는데 부인이 그 내용을 어떨 때는 기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증상들을 영화에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작년 10월 달에 이제 재개봉을 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은 영화에 묘사된 치매 증상이 어떤 건지 치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 또 스틸 앨리스라고 이 영화는 2015년도에 개봉을 했는데요. 작가가 하버드 신경과 뇌과학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소설을 씁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번역돼서 피아니시모라는 책으로 출간돼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영화가 이제 그 뒤에 소설 원작 이름 그대로 따라서 스틸 앨리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원래 제목으로 해서 번역돼서 책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주인공 길리안 무어가 연기한 치매 환자인데 대부분의 소설이나 영화는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바라보는 모습을 이렇게 다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환자가 주변을 어떻게 치매 환자가 경험하는 주변 상황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영화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2004년도에 개봉한 내 머릿속의 지우개 정우성하고 손예진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작가가 영화 제목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잖아요. 알츠하이머병 그 원인이 되는 단백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타우 그게 이제 뇌신경 세포의 기능을 지워서 기억이 사라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을 굉장히 인상 있게 잘 지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연도가 한 14년 됐네요. 201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김수민 씨 계시죠? 네. 오른쪽 부부신데 김수민 씨가 이제 치매 환자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치매 부인을 돌보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리고 자식들 아마 아들들의 딸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식들을 다 모이라고 하고 이제 통장 같은 걸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죠. 근데 자식들을 떠나보내는데 이
엄마가 자식들인 거를 인식을 못하고 손님이 왔다 가는 거를 착각을 하고 자식들한테 안녕히 가시라고 손님 배웅하듯이 그렇게 자식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인이 잠든 사이에 모든 창문을 밀봉을 하고 연탄불을 피우고 둘이 이제 동반자살을 하거든요. 김수민님은 작년에 작고하셨죠. 당뇨와 병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이분들은 이제 주연 아니고 조연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슬픈 영화입니다. 기회 되시면 치매 가족들이 겪는 그 돌봄 부담 그런 것들이 어떤지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인데요. 2011년도에 SBS 천일의 약속 유명한 수혜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수혜가 초록이 치매 완전 30대에 발병한 드라마 속 내용을 보면 수혜의 어머니도 30대 때 치매로 돌아가신 거로 봐서는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한 초록이 치매였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오래된 드라마라서요.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치매 영화인데 2019년도 이창근 감독이 제작한 영화인데요. 부인이 치매고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와 같은 유사한 내용인데 동반 자살을 시도를 하죠. 여기서 로망이라는 제목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가 내로남불이라는 거 유명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래서 들글로의 망령망자, 노망.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그 로망으로 해석을 하면 치매 걸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의미도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인터뷰하긴 했었거든요. 또 이건 카시오피아 안성기의 거의 마지막 작품인데 이거는 2022년도에 개봉을 하고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딸이 치매에 걸리고 초록이 치매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돌보는 역할로 안성기가 출연을 했는데 이 영화하고 여기 연결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마지막에 개봉됐을 때 카시오페아라고 이제 정해졌는데 원래 가제가 디멘시아였어요. 영화에. 그래서 여기 조연으로 출연한 이영란 배우가 도서관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치매가 뭔지 좀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디멘시아 도서관이 있어서 그 책 빌려가고 책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딱 개봉을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했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외국 중에서 또 일본에서도 이게 2006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영화 스텔 앨리스의 주인공처럼 이제 이 와타나베 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치매에 걸립니다. 구성은 이제 비슷하고요. 여기에서도 스텔 앨리스와 같이 치매 환자가 방향감각을 잃어서 회사를 찾아가거나 업무를 보러 다닐 때 길 헤매고 하는 증상들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죠. 그 방향감각 잘 못하는 것도 치매 환자의 증상이거든요. 대표적인. 이렇게 치매 영화 드라마를 좀 훑어봤고요. 이 역사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어거스테 데테르, 독일 여자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알츠하이머 병 첫 번째 환자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이제 독일 의사 이름이에요.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고. 그 의사가 처음 봤던 환자인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1901년도 이제 결혼해서 자식도 있거든요. 1901년도에 한 봄에 환자가 남편을 법원에다 고소를 해버립니다. 간통혐의로.
치매 BPSD라고 알려진 망상이죠. 치매 이상행동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망상과 환각. 그 중에서 망상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피해 망상으로 나타나서 뭐 훔쳐갔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 이런 피해 망상이 대표적이고, 또 다른 형태의 망상은 사고 망상이에요. 사고 망상.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가족을 낯선 사람으로, 또 처음 보는 사람을 굉장히 친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가족 관계를 헷갈려하기도 합니다. 아들을 보고 아버지로 착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고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환자가 초기에 보였던 행상은 편집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하게 된 병원이 그해 이제 가을에 입원을 하는데 프랑크푸르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근데 그때 주치의가 닥터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이 환자를 돌보고 기록을 자세히 남기고, 결국에는 이 환자가 1906년 봄에 사망을 합니다. 입원하고 5년 만에.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이 환자 뇌를 부검을 해서 학회에 발표를 한 게 1906년, 1907년도에 논문으로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첫 번째 알츠하이머 환자인데,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름 붙여진 계기는 닥터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학회를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죠. 그 스승이 에밀 크라플렌인데 정신의학 교과서를 개정을 하면서 그 케이스에 알로 제자 이름을 따가지고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붙여줍니다. 그게 1910년도 얘기고요. 지금부터 115년 전 얘기네요. 첫 번째 알츠하이머 환자고, 이 사람이 닥터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책으로 정리를 했고, 치매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담아서 이제 책을 써서 이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한테 나눠드렸었고요. 이거를 개정판을 내서 도서관 행사하거나 병원 진료 보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도서관 행사할 때마다 이 책을 나눠드렸던 어떤 분들은 3번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다른 책을 나눠드리고 근데 나눠준 지 끝까지 나눠주니까 별로 중국에서 받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동안 안 나눠드렸던 책을 이제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어떤 책들인지는 강의 중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치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치매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당시 뭐 10몇 년 전이니까 자료도 별로 없었거든요. 매번 진료실에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공부하시라고 그 기주로 이제 책을 이제 썼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출판사를 만들기 전이었으니까 자비 출판을 하려고 출판사를 알아봤는데, 자비 출판을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자가 나눠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계가 있어요. 구입을 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저자 구입비가 정가의 한 70% 정도로 책정이 되니까, 책 만들 때 돈 쓰고 비용이 들고, 나눠줄 때 또 사서 나눠줘야 되니까, 에이, 그러려면 출판사를 아예 만들자. 그래서 필요한 만큼 찍어서 편하게 나눠드리자 해서 출판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게 2016년도였고요. 출판사에서 그 뒤로 이제 선배, 친구, 후배 그렇게 해서 전문서적들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신문사를 만들었거든요. 치매 신문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10몇 년 전만 해도 치매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매스컴에서 이제 주요 매체에서 가끔가다 아무래 콩나듯이 하나씩 기획 기사로 나오고, 전문지에서도 이제 치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다뤘고, 그리고 나오는 정보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치매 내용만 다루는 전문 신문사를 만들어서 선정된 걸러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사를 만들었었거든요. 2017년도.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사하고 출판사하고 여기 제가 옆에서 환자 보고 있는 병원하고 같이 해서 이제 문학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구획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처음에 소설 부문에서 상을 선정을 하고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나눠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수기 부문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환자 돌보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수기 공모전을 통해서 소수를 받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단행본 또는 묶음집으로 해서 그 책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팔기도 하는데요. 팔리는 거는 별로 없고요. 출판시장도 별로 안 좋고 나눠드리는 분량이 팔리는 분량이 한 1,500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나눠드리는 거는 진료실에서 많이 나눠드리고 도서관 행사할 때 나눠드리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리려고 준비한 책은 요 스페이스 몽키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스페이스 몽키하고 섬하고 내 어머니하고 요게 이제 초창기 문학상 선정 작품들이거든요. 그걸 오늘 오신 분들한테 선물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이따 그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요게 2017년도에 만든 김혜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2021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책을 신문사를 통해서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고 신문사를 통해서 치매 소식을 다루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치매책이 얼마나 될까? 처음에 예상한 거는 한 10,000권 될까? 그러면은 1억 원 있으면 우리나라 치매책을 다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외국 먼저 조사를 해봤는데 아마존 가서 알츠하이머 또는 디멘시아로 검색을 하니까 2만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예스24 교보문고 예스24가 검색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알츠하이머 치매 하니까 뭐 몇백 건, 치매로 하니까 한 2,000건. 그래서 목록을 쭉 보니까 치매 주제가 아닌 것들이 상당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온 치매 책들을 이번 최대 2,000권 정도 된다고 하니까 돈도 별로 안 들겠다. 그리고 다 모아보자 했는데 도서관을 만든 게 이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서관을 만들다 보니까 책만 있는다고 도서관 아니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도서관 운영할 때 책 구입비는 사실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엔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학산도 도서관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치매책을 다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절판된 책들은 중고로 다 찾아가지고 다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치매책은 거의 빠짐없이 다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이 생기니까 좋은 것이 이런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커져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 바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인데요. 치매 노인을 사랑하는 모임 신호상호라고 해서 회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지금 한 2, 3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많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몇천 정도. 근데 이거를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처음에 여기 들어가서 자문을 해줬던 기간이 있거든요. 궁금한 거, 의학적인 거에 대해서. 거기 진짜 슬픈 사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학적인, 치매 의학 분야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자문을 해줬어요. 근데 하다 보면 패턴이 비슷한데 똑같은 내용을 매번 이렇게 똑같이 달아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회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분량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책도 하도 많이 들었더니 여러 번 받은 분들이 계셔서 이 책은 오늘은 소설책으로 다른 책으로 그냥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서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사는지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허리가 됐는데, 치매가 정말 뭐냐. 치매는 두 줄로 다발성 인지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발성 인지장애가 뭐냐. 뇌가 앞쪽 뇌에 있고 왼쪽 뇌에 있고 오른쪽 뇌에 있고 뒤쪽 뇌에 있고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뇌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기억력, 집중력, 언어, 왼쪽 능력, 방향감각 오른쪽, 판단력, 계획 기능 앞쪽 뇌, 얼굴 물체 인식하는 능력은 뒤쪽 뇌. 여기서 다발성이니까 두 가지 이상 변화가 생기고, 변화라는 거는 인지기능 평가를 하는데 성별, 연령, 학력 그거를 보정을 해서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면 문제가 있다, 변화가 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는 뭐고, 요즘 경도인지장애가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경도인지장애가 뭐고, 건망증하고 치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쉽게 구별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억력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정상이죠. 근데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주변에 봐서도 잘 모르겠고, 기억력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이다. 당연히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걸 이제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도인지장애는 뭐냐? 기억력도 떨어지고 언어 능력도 떨어지는데 호소를 해요. 검사했더니 실제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라고 하죠. 치매는 당연히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치매라고 하죠. 근데 경도인지장애하고 치매의 경계는 딱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는 거는 같이 사는 가족들이 바라보는 건데, 어떤 사람은 뭐 환자가 뭘 하든 잘 도와주고 하면 엄마 아버지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이 안 살고 떨어져서 살면 당연히 일상생활의 변화가 훨씬 먼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증상은, 임상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증상은 별론데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환자들은 증상은 심한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하고 치매하고 경계는 굉장히 모호하다. 또 많은 외부 매체 같은 데서 건망증하고 치매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대표적인 거를 골라봤는데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기억력은 너 깜빡깜빡 하는데 단서를 줘서 기억해내면 치매가 아니라고. 두 번째, 치매 환자는 자기가 기억력 떨어진 거,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력 떨어진 걸 모르면은 치매가 아니라고. 또는 일부를 기억해내면 치매가 아니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치매 환자라고 해서 전부를 다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가 한참 진행된 경우고, 치매 환자들도 증상이 기복이 있고, 어떨 때는 멀쩡하고 어떨 때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어떤 부분은 기억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거든요. 초기에는 병식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본인 기억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아닙니다. 실제로는 치매 환자들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죠. 본인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어제인데요. 어떤 신사분이 계신데 부인은
치매가 심해져서 이제 요실금이 와 있는 상태죠. 근데 보니까 남편분도 인지의 변화가 있어 보여요. 면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기억력이 확실히 떨어져 있죠. 건강감각도 떨어져 있고. 아들이 두 분인데 둘 다 이제 결혼을 해서 근데 보호자가 바쁘셔갖고 병원에 같이 올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인사원 통해서 그 작은 며느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좀 깜빡깜빡해도 나중에 보면은 다 기억해내시니까 치매 아니지 않냐고. 이제 잘못된 그런 정보가 치매 진단을 느리게 할 수 있죠. 늦추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보호자를 면담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둬야 그 친사 아버님의 치매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네. 어제 통화하고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영감님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가족분만 따로 조용히 만나야죠. 그러면 뭐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그러면 실제 병원에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치매가 오면 환자가 오면 기억력의 계산, 공감, 언어 능력 면담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일상생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일상생활 변화도 치매 초기하고 치매 말기하고 평가 방법이 다르거든요. 치매가 심해지면 의식주에도 문제가 생기죠. 먹고, 옷 입고, 대소변에도 변화가 생기죠. 근데 경등지장애나 치매 초기에는 그런 변화는 당연히 안 나타나죠.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 그거를 이제 복잡한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침겨 먹기, 돈 관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런 거에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근데 한두 번의 그런 변화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고요. 그게 지속적이고 반복될 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치매 환자가 기억력만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상, 환각 같은 이상행동 증상, 쉽게 그냥 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BPSD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울증도 있고 불면도 있고 대회도 있고 초조하고 공격성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인지를 보고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이상행동 동반 여부를 보고 그리고 좀 치매 원인이 문제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는 치매 원인이 뭐냐 그걸 찾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해서 뭐 갑상선이 떨어져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죠. 신경학적 검사에서 파킨슨이 있어도 치매가 잘 동반되죠. 그리고 신경인지 검사에서 기억력이나 공간감각이 떨어지는 알츠하이머인지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전두축적 치매인지 아니면 다른 언어의 문제에 따른 다른 드문 형태의 치매인지 그거를 인지장애 패턴을 보고 판단을 하고 머리 사진을 찍어서 축두엽의 문제인지 해마 위축은 없는지 전두엽 위축은 없는지 수두증은 없는지 뇌종양은 없는지 뇌경색가 다른 흔적은 없는지 그걸 보고 또 치매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허리에서 물을 빼서 뇌척소액이나 또는 혈액에서 아까 두 가지 단백질을 말씀드렸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타우 그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환자분 MRI인데요. 왼쪽은 정상, 오른쪽은 해마예요. 빨간불이 안 보이죠? 모니터에 나. 마우스 있어요. 마우스. 여기가 해마거든. 이쪽이 해마거든요. 여기가 뇌줄기고 이쪽이 해마. 축두엽이고 전체가
뼈 안쪽에 해마가 있는데 그 여기가 눈썹처럼 얇아야 돼요. 근데 알츠하이머 환자는 요 공간이 커져요. 해마가 쪼그라드는 거죠. 이걸 해마 위축이라고 하죠. 이 정도면 굉장히 진행된 상태 알츠하이머 단계입니다. 마이크 좀 네. 나오셨어요. 아까 대표적인 두 가지 단백질 아밀로이드하고 타우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저기 베타 아밀로이드를 찾으려고 그때 뇌축소액에서 뽑아서 했거든요. 요즘에 해결법 기능이 영상검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쌓였는지 그거를 패트, 아밀로이드 패트라고 하죠. 그거로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릴까요? 치매 위험인자가 있는데 그 란시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술인데 여기서 매 몇 년에 한 번씩 치매 위험인자에 대해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치매 위험인자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렸을 때 또는 중년, 말년에 위험인자가 각각 달라요. 화면을 크게 하면 어려서 교육을 잘 못 받으면 치매에 잘 걸립니다. 앉아서 그리고 중년에는 귀가 어두우면 치매에 잘 걸려요. 당연히 그럴 것이 들어야 정확하게 기억을 할 건데 잘 못 들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겠죠. 그게 기억장애로 나타나겠죠. 또 3대 만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예전에는 고혈압하고 당뇨만 치매 위험인자라고 그랬거든요.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고지혈증도 치매를 일으킨다. 그렇게 밝혀져 있고요. 우울증, 뇌손상, 격렬한 스포츠 운동, 스포츠로 인해서 머리가 반복적으로 부딪힐 때, 손상을 받을 때 치매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 당뇨, 흡연, 고혈압, 비만, 음주 이런 것들이 중년의 위험인자고요. 나이 들어서의 위험인자는 사회적 격리, 대교역, 시력 손상, 시력이 떨어질 때 당연히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같은 거로 해서 황반변성 같은 거로 해서 시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비언어, 봐서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사회적 고립이 치매의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지 않고 사회관계를 열심히 유지하고 계모임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데 예방 관점에서 이제 얼마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초년, 중년, 후년의 치매 위험인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치매는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전통적으로 몇십 년간 유지했던 치매 치료제가 있고 이제 최근에 개발된 치매 치료제들이 있는데 치매의 핵심 증상이 기억이잖아요. 인지 증상 중에서 이제 기억력이 변화가 오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 대표적인 증상인데 그 기억력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러면 현재 치료는 뭐냐? 아세틸콜린을 뇌에서의 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아세틸콜린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기능을 차단을 하면 아세틸콜린이 분해가 안 되니까 뇌에서 아세틸콜린 농도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기존으로 해서 쓰는 약들이 현재 치매 치료제죠.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치료제들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를 생성을 막거나 억제하거나
쌓이는 걸 억제하거나 쌓이는 거에서 이렇게 제거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들이죠. 그게 아밀로이드 치료 백신이 좀 앞서 있고 타우는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명을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틸콜린 농도를 높이는 약들이 도네페질, 리바스티민, 갈란타민 이 세 가지고 메만틴이라는 약은 그냥 아시틸콜린 분해 요소 차단제는 아니고요.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수용체를 억제해주는 작용 기전이 좀 다른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제마다 쓰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는데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MMSE, CDR, GDS 간이 정신상태 검사 과거에 보건소에서 사용했던 거죠. 지금은 좀 다른 거를 쓰는데 이 CDR하고 GDS는 치매 단계 중이냐 초기냐 중등도냐 아니면 후기냐 거기에 이제 보험 기준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쓸 수 있는 약, 말기에 쓸 수 있는 약, 이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 넘어가면은 병용 치료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치매 치료제가 그런 항아밀로이드, 항타우 또는 아시틸콜린에 작용하는 약제가 치매 치료제의 전부냐? 그건 아닙니다. 환자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게 인지 증상도 있지만 이상행동 증상들이 있거든요. 말씀 언급했듯이 망상, 편집망상, 공격성, 배회 이런 증상에 따라서 쓰는 약들이 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에만 국한된 것이 치매 치료제의 전부는 아니다. 신경과 선배가 이런 부모님들의 보이는 PTSD 증상,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은 이 박용태 선생님은 다음 달에 모셔서 강의를 들을 거고 박용태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날 박용태 선생님이 쓴 책을 그때는 그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터는 이제 치매 환자들에서 이상 행동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인데 이걸 보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대표적인 게 킹 리어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어 왕이 현재 진단 기준으로는 루이소제 치매를 알았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주변에서 루이소제 치매를 알았던 사람의 증상을 봤겠죠. 그 당시에는 루이소제 치매라는 진단명이 없었을 때니까. 루이소제 치매는 기억력 떨어지는데 파킨슨 양상도 동반되고 거기 또 망상 같은 이상 행동들이 잘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리어왕에서 보였던 것들은 루이소제 치매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여기가 제임스 가너 왼쪽에 오른쪽에 디나 로울랜드 맨 앞에 보여드렸던 그 두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하고 레이첼 맥아담스가 부인이 나중에 늙어서 요양원 간다고 했잖아요. 두 분이 요양원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들고 읽어주고 계시잖아요. 둘이서 연애할 때 책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 부인이 들어가니까 같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 책을 읽어주죠. 저는 이 영화 노트북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보면서 컴퓨터 영화인 줄 알았어요. 노트북 알고 봤더니 치매 영화였더라고요. 노트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지칭을 하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이거 노트북이라고 안 하고 랩탑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때 무식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컴퓨터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치매 영화였어요. 노트북. 이 영화를 찍은
여기 감독이 있는데요. 이분 아들이에요. 닉 카사베츠. 예,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눈이 부시게. 이게 언제 영화인가? 2019년도네요. 김혜자가 치매 환자로 나오죠.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라고 착각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환자에서 망상 중에서 피해 망상 다음으로 언급했던 차고망상. 그래서 저기 아들 보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증상들이 치매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 철의 여인, 대철의 마가렛 대처 영화인데 여기서 남편이 먼저 데니스 경인가요? 먼저 떠나죠. 근데 영화에서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차도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마가렛 대처가 남편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것도 치매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차고망상이죠. 차고망상. 널처링 신드롬이라고 양역증후군이라고. 치매 환자 보호자분 중에서는 제가 경험한 환자 중에서는 어떤 증상을 보인 분이 계시냐면 남편이 예전에 영무원이셨어요. 근데 안전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아주 젊었을 때. 할머니가 치매를 걸리고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고 그때 사고로 팔다리 탁 들리고 이렇게 상반신만 남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저렇게 계시다고. 그래서 영정사진을 보따리에 싸갖고 진료실에 같이 가시고 할아버지들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와, 젊어서 남편이 떠나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환자가 보이는 증상이 환자한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영감님이 살아있는 거로 그렇게 느끼는 것도 할머니한테는 큰 위안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 걱정만 하고 이 양반 밥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죠.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진 모셔놓고 저기 입 벌리라고 밥 떠드린다고 방에서. 여기 이제 새로 나온 치매 치료제 아두타나바 이제 아두엘렘인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조건부 허가 처음 받았다가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철수했죠.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까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들고 계신 책 치매 90% 예방할 수 있다. 나는 선생님이 쓰신 책이죠. 이 약이 등장하거든요. 이 약은 조건부 승인 났다가 판매를 중단했어요. 제약회사에서. 그 다음 나온 약이 레캠비라고 우리나라에 레카네바로 저기 성분은 레카네바, 약 이름은 레캠비로 들어있죠. 미국에서 2023년 7월에 2년 전에 허가가 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작년 5월에 허가받았고 12월부터 이제 환자한테 투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야기 이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임상 효과는 제한적이다. 근데 영상에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는 탁월하다. 근데 그게 임상 효과로 정확하게 이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부작용 아밀로이드를 제거함으로써 뇌출혈이나 뇌부종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대부분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빈도가 상당합니다. 우리나라에 실시된 거고 또 하나가 작년에 7월에 미국 FDA에서 허가받은 약인데 이것도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하는 약제거든요. 성분은 도나네바, 키산나라고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도입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인데요. 왼쪽 같이 뇌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검게 점점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뭐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좀 쉬거나 그런 또 이런 아밀로이드 관련 부작용이 잘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 위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 항응고제를 먹고 있다거나 할 때 이런 부작용이 잘 생기는데 그런 거 유전자 상태나 위험 질환 동반된 거를 잘 모니터링하면 아리아는 상당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럼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도네페질 약을 먹으면 치매가 예방이 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뇌영양제로 흔히 복용하고 있는 콜린 알코스레이트 그리고 또 홈쇼핑에서 요즘 포스파티딜 세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치매가 예방이 되는가? 그럼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주는 약들을 경도인지 장애나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그 주사를 맞으면 치매가 예방이 될 것인가? 그 세 가지 약들을 다 치매를 예방한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치매는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를 잘 관리를 하는 거죠. 어렸을 때 교육이야 뭐 예전에는 학교 다니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초중고까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앞서 열거한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를 했을 때 치매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가? 여기서 보면 청력, 난청을 개선하면 치매를 7% 예방할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을 하면 치매를 7% 줄일 수 있고 우울증을 치료하면 치매를 3% 줄일 수 있고 뇌손상을 예방을 하면 치매 3%, 운동을 하면 2%, 당뇨 2%, 흡연 2%, 고혈압 2%, 비만관리 1%, 절주 1%. 또 인생 후반에 사회관계를 잘 유지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면 치매 5%, 대기오염을 피하면 3%, 시력을 개선시키면 2%. 이렇게 14가지 위험인자를 완벽하게 조절을 하면 개인 차원은 아니고 인구 차원에서 치매 발병을 4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근데 이거는 위험인자를 가진 개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잘 통제를 하면 그만큼 해당되는 숫자만큼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잘 지키려면 환자 혼자만 해서는 사실 안 되고 가족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야 되거든요. 쉬운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근데 노력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람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들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요. 똑같은 비슷한 단계의 치매 환자가 있어요. 증상도 비슷하고 뭐 CDR 단계도 비슷하고 그런데 가족이 정말 잘 돌보는 환자하고 가족의 관심을 지지를 잘 받지 못하는 환자하고 집안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 차이가 굉장합니다. 정말 큽니다. 네, 이 그림은 재미로 그냥 지도 하나 넣어봤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러시아한테 뺏긴 땅이 여기 크림반도. 크림반도의 이 남단에 얄타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 얄타 회담이 열린 장소인데요. 이게 1945년 2월 중순에 열렸는데 엄청 추운 날씨였죠. 러시아 흑해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때 인지가 제일 멀쩡한 사람이 이오시프 스탈린,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미국, 윈스턴 처칠. 그래서 이제 태평양전쟁 끝나고 동유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기에 질서를 안정시킬까 해서 모인 회의였는데 이 사람이 이때 제일 똑똑했고 이 두 분은 인지에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루즈벨트는 여기 보면은 왼쪽 눈썹 위에 검은 점이 있는데 여기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흑색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뇌가 전이 돼서 치매 증상이 있었어요. 연설문을 읽을 때도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을 빼먹고 판단력도 좀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고 이 윈스턴 처칠은 혈관성 치매까지는 아니었는데 혈관성 경두인지 장애 정도의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담배도 많이 피고 뇌졸중도 앓았고 그래서 이때 두 분이 인지가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요 소련 대표가 이 알타회담에서 여기 협상의 우위권을 가지고 유리하게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북이 분단됐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